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억 더글러스의 거래 심리에 관한 7부작 영상 중 두 번째입니다. 이 세미나는 2014년에 열렸고 그가 2015년에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마억 더글러스는 성공한 트레이더였고 또한 거래 심리를 깊이 연구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 펀드와 전문 트레이더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개별 거래의 결과를 알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를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별표 시장 흐름, 즉 주문 흐름, 오어더 플로, 별표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투자심리 연구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래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별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알 방법도 없다. 별표는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는 당신이 마치 알 수 있을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에서 성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당신이 왜 개별 거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분석으로 예측을 내고 거래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내가 진입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나에게 유리하게 움직였어. 하지만 화면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트레이더라면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거래에 진입한 이유와 시장이 움직인 이유 사이에는 거의 연결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찾아내거나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예측이 맞으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예측을 낳은 이유가 정말 옳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실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 두려워할 게 전혀 없구나.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시장이 내게 유리하게 움직였는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이렇게 보입니다. 나는 지금 승리한 거래를 했다. 왜 진입했는지 알고 있다. 시장도 내가 생각한 이유 때문에 움직였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믿는다면 그건 곧 위험을 제거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나는 위험을 제거했다. 혹은 위험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시장을 알았다고 믿고 3번, 4번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신호가 또 나왔다. 나는 시장을 완전히 읽었다. 이번엔 크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100주 대신 1000주, 5000주, 만주를 진입합니다. 이건 자금 관리의 심각한 실수입니다. 즉, 계좌가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시장은 단지 약간만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딱 조금만 거꾸로 움직여도 포지션 크기는 곧 자신감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확신할수록 포지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우리는 패닉에 빠지거나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너무 멀어져서 내가 경험을 기반으로 상황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냥 앉아서 시장이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본능적인 생존 감각이 발동합니다.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거래를 닫습니다. 즉, 단지 1달러라도 더 잃는 고통이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손절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삶 속에서 틀림의 의미와 연결된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부정적인 전류를 띠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틀렸을 때마다 겪었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거래에서도 똑같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과 경험들, 그 경험들은 결국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손실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모두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의 돈을 빼앗아갈 때 단지 1달러를 더 잃는 것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래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경험을 한 뒤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많은 트레이더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처리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과정을 거쳐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 거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면 그 원인, 즉 고통을 만든 동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시장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 많은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분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분석마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시장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적 분석가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거래 버튼을 누르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할 지표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 중 하나라도 놓치면 혹은 그 변수 하나 때문에 손실이 나면 그들은 결국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몇 가지 과정을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단순히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주문 흐름, 오어더 플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격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격 움직임은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주문이 거래소로 흘러들어오는 흐름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매수 주문보다 매도 주문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매도 주문보다 매수 주문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가격이 10, 11, 12이고 현재 9라고 해봅시다. 어떤 트레이더들은 8달러의 매수 주문을 대기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달러의 매도 주문을 걸어둡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 스스로를 투기자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도박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기를 하지만
우리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움직여야 돈을 법니다. 가격 변동이 없다면 이익도 없습니다. 한편 시장 참여자 중 일부는 가격 변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장기 혹은 단기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부라면 봄에 옥수수를 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옥수수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는 순간부터 수확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이 제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10만 부셀을 수확한다고 해봅시다. 참고 1부셀은 약 25.4kg. 그때의 옥수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제 소득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 생산 비용이 부셀당 $5이고 현재 4월 가격이 $8라면 10월이나 11월에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건 $9나 $10일 겁니다.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선물 시장에 들어가 제 작물을 미리 파는 것입니다. 즉, 수확 전에 선물 계약을 매도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10만 부셀을 수확할 예정이고 선물 계약 한 건이 5천 부셀이라면 저는 20건의 선물 계약을 매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또 다른 참여자들입니다. 그들은 투기자가 아니고 단순히 가격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제가 100만 부셀의 옥수수를 수확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200건이 선물 계약을 매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부셀당 $8의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5라면 부셀당 $3의 이익을 이미 확보한 겁니다. 10월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요. 즉, 10월의 시장 가격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가격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마음대로 오르내려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 특히 시장을 잘 모르는 투기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확을 해지하려는 농부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실제로 가격의 방향은 매수, 매도 주문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거래소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 같은 트레이더는 5계약, 10계약의 미니 S&P만 거래할 수도 있고 큰 트레이더라면 꽤 많은 주식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상업적 주체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번에 대량 주문을 넣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문을 낼 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미 현물 시장에서 장기 혹은 단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대량 주문을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는 것이죠. 이제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전기모터 제조업체라고 해봅시다. 제 회사가 대형 발전기를 1대당 $50만 혹은 그 이상에 판매했고 해외에서 10대를 수주했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을 받는 순간 저는 발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구리 합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창고에 재고가 없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구리의 숏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당장 생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쓸 원자재 가격을 지금 고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고 싶지는 않지만 미래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선물 시장에 들어가 필요한 구리 합금 선물 계약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리가 필요할 때 가격이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만약 어떤 트레이더가 단순히 이동평균선 지표를 이용해서 거래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대규모 매수 주문을 시장에 던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는 차트에서 매수 신호를 보고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문이 체결되면서 시장이 위로 튀자 그는 곧바로 수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진입한 이유와 시장이 실제로 움직인 이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긍정적 동기와 별표라고 부릅니다. 주문 흐름, 오어더 플로과 기술적 신호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별표 투기자와 해저, 위험 회피자, 별표의 차이입니다. 해저가 시장에 주문을 넣을 때 그들은 가격이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전기 제조업체라면 구리 가격을 고정하고 싶을 뿐이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량으로 매수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평균 단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기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낮게 사서 높게 팔거나, 높게 팔고 나중에 낮게 샀거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의존하는 개인 트레이더는 대부분 가격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자본도, 심리적 자원도 부족합니다. 반면 대형 펀드 매니저나 기관 트레이더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별표 무리의 지배자, 메스터즈 오브 더 허드, 별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차트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 패턴 속에 개미 투자자들이 어디서 매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롱 포지션을 가진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가격을 일부러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죠. 또는 숏 포지션을 가진 개미들을 몰아내기 위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량 주문은 개인 투기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시장 가격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투기자들을 패닉에 빠뜨려야 그 반대 방향으로 더 큰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무리의 지배자들은 항상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낮게 사서 높게 판다. 그리고 높게 팔고 낮게 산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이 $9라면 어떻게 $10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과거 거래소 바닥에서 거래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전자화면이 생기기 전에도 모든 매수 주문은 반드시 누군가의 매도 주문과 짝을 이뤄야만 체결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자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반대편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브로커가 만든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실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반대편에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즉, 여러분이 $9에 매수해서 가격이 $10, $11로 올라간다면 반대편에서 그 거래를 체결한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은 청산소를 거쳐 그들의 계좌에서 빠져나와 여러분 계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면 돈은 우리의 계좌에서 빠져나와 청산소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9에서 $10로 오르려면 무슨 일이 필요할까요? $10의 매수 주문이 일정 수량 이상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 주문이 체결되려면 반드시 같은 수량의 매도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순간에 매수 주문 수량과 매도 주문 수량이 정확히 같다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수 주문 수량과 매도 주문 수량이 정확히 같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9에서 $10로 오르려면 $9에 남아있는 매도 주문이 모두 소화되어야 하고 매수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 순간 전자거래소는 가격을 $10로 올려 새로운 매도자를 찾습니다.
만약 10달러에도 충분한 매도자가 없다면 가격은 다시 11달러로 밀어 올려집니다. 과거 물리적 거래소에서는 이 과정이 실제로 사람이 했습니다. 즉, 호가창에 9달러의 매도자가 없으면 호가를 10달러, 11달러로 올려야 누군가 매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낮게 사서 높게 팔고, 높게 팔아서 낮게 사는 것. 가격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매도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모든 건 거래소로 유입되는 매수, 매도 주문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거래를 시작한 건 1978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업용 해지, 보험 분야에서 일했고 시카고로 가기 직전 한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연봉은 첫해 10만 달러, 둘째 해 12만 달러, 셋째 해 14만 달러, 총 36만 달러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런 조건이면 꽤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곧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관리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도 관리자 역할도 제 성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관리자였고 내가 그걸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계기로 저는 시카고로 가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원자재 계좌를 열었고 바로 금과 은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거래들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시작 자본은 1만 달러였는데 전부 잃었습니다. 그 뒤 5천에서 6천 달러를 더 잃었고 다른 브로커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더 잘 해줄 거야 라고 믿었죠. 그게 1978년이나 1979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시장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개인용 PC조차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하루에 브로커에게 10번 이상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즉시 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래를 원하면 브로커가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고객과 통화 중이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으면 우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 메모는 거래소로 전달됐고 거래소의 전화 담당자가 다시 다른 메모를 작성해 심부름꾼에게 넘겼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해당 거래소의 브로커에게 전달했고 그 브로커가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으로 다른 트레이더들과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거래 방식은 지금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브로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 5건, 매도 5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증권사 브로커든 자기 계좌로 거래하는 현장 트레이더든 그 자리에서 맞상대 주문을 내야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되면 현장 브로커는 거래를 기록했고 그 메모를 심부름꾼이 다시 전화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화 담당자는 다시 원래 브로커에게 연결했고 그제서야 브로커가 저에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바퀴 도는데 메릴 린치나 허튼, 채슨 같은 대형 증권사에서는 평균 130에서 140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단지 계약한 건 단일 거래를 체결하는데 말이죠. 제가 몇 건을 체결했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 실버를 온스당 9달러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가격이 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주문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제 호가를 약간 넘어 내려와야 비로소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가격이 제 수준까지 왔다가 곧바로 튕겨 올라가면 저는 거래가 체결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 브로커가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면 제 브로커는 알 수도 없었고 당연히 저도 몰랐습니다. 빠른 장세에서는 현장 브로커가 한참 동안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분, 30분, 심지어 1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위로 튀어올랐는데 체결 여부도 모른 채 숏 포지션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시간 시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20번씩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가격이 얼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일간 막대 차트로 거래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집어들고 거기에 있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매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차트는 서너 개월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직접 손으로 보조선을 덧붙여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은 결국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교훈입니다. 그 시절 거래 경력을 쌓아가며 깨달은 건 정말로 쉽지 않은 방식의 매매였다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주문 흐름, 오어더 플로의 불균형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매수 주문이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 매도 주문이 많으면 가격은 내린다.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는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매도가 매수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매수, 매도가 그렇게 불균형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개별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매수 또는 매도를 결정합니다. 그 모든 주문이 모여 가격 변동을 만드는 흐름을 만든 겁니다. 즉, 시장은 각 개인의 심리와 선택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우리가 매수, 매도 주문을 낼 때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 주문을 넣었냐라는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화면 트레이더는 스스로 시장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도 시장을 흔들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지는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포지션을 잡은 직후 어떤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장에 충분한 매도 물량이 있다면 그 매수 주문은 전부 흡수되고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동일한 매수 흐름이 시장에 심리적 충격을 일으켜 패닉성 반응을 만들면 가격은 갑자기 폭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결국 어떤 트레이더가 어떤 이유로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무관하게 각자의 의사결정이 시장 불균형을 만들고 그것이 가격을 움직이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요. 만약 우리가 거래소라면 혹은 거래소가 우리에게 모든 주문 흐름 참여자들의 이름과 계좌를 공개한다면 말이죠. 그때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매수 혹은 매도를 했습니까? 그때만 우리는 가격이 오른 이유, 내린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듣는 모든 해석, 모든 기사는 사실상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 방송에 나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문 칼럼에서 사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치 자신이 뭔가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이도록 말합니다.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내가 안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외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펀드 매니저나 기관 트레이더가 시장을 움직일 만한 대량 주문을 넣었고 그 순간 시장에 그 주문을 흡수할 만한 반대 물량이 충분히 없었다면 그건 가격이 움직인 직접적 이유입니다. 그 주문을 넣은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화면 기반 트레이더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세련된 분석을 해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그 분석은 절대 라는 이유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지지 저항선 패턴으로 거래한다고 해보죠. 여기 지지선이니까 매수한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트레이더들도 같은 자리에 주문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진입해서 매수 물량이 쏟아지면서 불균형이 생겼을 수도 있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시장이 오늘 오른 이유는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거래소라면 모든 주문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뉴스에 나오는 해설자나 신문에 글 쓰는 칼럼니스트는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보장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조용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별표 2편 주문 흐름, 오어더 플로 별표에 대해 보셨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언제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각 개별 거래에서 이겨야 한다는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래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에는 수많은 기관과 개인이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럽은행은 10월에 대규모 달러 결제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들은 4월 시점에서 환율을 확정짓고 싶어 합니다. 즉, 실제로 지금 달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용을 고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달러 선물 계약을 매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는 유로, 달러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10월이 되면 그 계약을 청산하고 실물 외환을 매수해 달러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4월에 확정된 환율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을 고정하기 위해 이런 해지 거래를 합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투기가 아니라 리스크 회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기관들은 순수하게 차익을 노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이익을 위해 시장에 뛰어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 참가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적 트레이더, 정보, 자금, 심리적 자원을 갖추고 실제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집단. 수동적 트레이더,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고 매매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래는 시장 가격 자체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능동적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입장이죠. 정보, 자금, 심리 모든 면에서 제한된 우리는 능동적 트레이더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시리즈를 만들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우리 개인 트레이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패턴이나 보조 지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본질은 개별 거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거래를 모았을 때 통계적으로 우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패턴이나 신호든 1, 2번 거래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5번, 20번 이상 축적된 결과에서는 승률과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 거래의 승패나 이유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관된 규칙을 따르고 장기적으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